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협력적 비핵화 방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전략센터 책임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및 대통령실 국제안보비서관을 역임하셨고 북핵 문제, 남북관계, 핵비확산, 핵안보 및 핵에너지 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Arms Race in Northeast Asia and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Professor Jeon Bong-gun of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Professor Je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의 전봉근 교수입니다. 오늘 동북아 군비 경쟁과 한반도 협력적 비핵화 방안에 대한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세션은 통일연구원이 주관하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더욱 북한 연구자의 한 명으로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반도의 환경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북한 핵무장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핵위협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며칠간 그러한 북한의 핵위협은 한층 더 고도화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핵무력정책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어느 누구 어떤 다른 핵무장 국가도 하지 않는 아주 고도 위험하고 선제적인 핵 무기 사용 교리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핵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국가가 보더라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 국제규범 위반, 세계 평화의 일반적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북한 핵 문제의 상황이 벌써 3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이러한 동향은 그러한 핵 위협을 더욱더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기에 또 하나의 주변의 위협 요인이 생겨났습니다. 미중 경쟁과 그로 인한 동북아에서의 군비 경쟁입니다. 오늘은 통일연구원이 이러한 상황에 아주 적절하고 타임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80분에 걸쳐서 진행될 텐데요. 우선 세 분의 발표자와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가 있어서 이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학계에서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분들의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가면 잘 나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자는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석좌연구원님이십니다. 통일준비위원회 준비위원 그리고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의 정치 경제, 특히 북한의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북한 외교, 남북관계 그리고 비교 독재 체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박사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마는 국립외교원의 황일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황일도 교수님은 저희와 같은 제 국립외교원의 동료이기도 합니다마는 북한 군사,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이 다양한 군비 경쟁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저서로는 김정일 공포를 쏘알리다 등이 있습니다. 황일도 교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요원 홍민 북한연구실장님이십니다.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셨고 과거나 지금이나 아주 활발하게 정책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정치, 군사 그리고 남북관계 등에 대해서 최고의 연구자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평화체제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홍민 실장님이십니다. 바로 이어서 세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연구원의 김진하 선임연구원님이십니다. 예, 김진하 박사님도 우리 홍민 박사님과 같은 기관에 계시면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연구 활동, 자문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준비위원회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는 통일용원의 정은미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예. 정 박사님은 민주평통 상임위원 그리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셨고요. 특히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 북한의 사회 변동, 통일 의식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준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왕 교수님은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 아테밋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 중국 지역 연구실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중앙위원회 대연락부 부부장 그리고 서찬성의 당위원회 부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당 분야의 북한 연구 관련해서 쟁쟁한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박형중 박사님의 탈냉전기 미중 간 및 남북 간 숙정관계 속에서 남북 관계의 전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영중 박사님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 간의 라이벌리 전략적 경쟁 관계 그리고 미중의 전략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중입니다. 최근에 읽은 어느 미국 학자의 논문에 현재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이 위험한 순간을 통해 가지고 대국 간의 큰 나라들 간의 갈등이 벌어질 거고 큰 나라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 대국 간의 새로운 힘의 관계가 성립할 겁니다. 이 새로운 힘의 관계가 성립하고 이 힘의 관계가 성립하면은 그 힘에 기초하여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국제 질서가 아마 30년, 50년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대국 간의 질서가 새로이 정립되는데 그게 아마 5년 내지 10년 내로 결정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그 대국 간 상대적 힘의 관계에 의해서 기반한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그 다음에 30년, 50년이 전개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 전체가 그 틀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동적으로 한반도 질서가 새롭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다겠지만은 적어도 뭐 남북 간뿐만 아니라 그 조선 말부터의 역사를 보면은 그 한반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한반도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의 힘의 그 작용에 의해 가지고 결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 남북 분단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남북 분단 이후에 냉전 시기에 전개됐던
남북 관계라든지 그 남북 관계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전개된 그 남북 관계도 저는 그 배경에는 그 시대의 국제 질서, 특히 동북아 지역 질서,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대국 간 관계의 상대적 힘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대적 힘의 관계가 변하면은 그건 남북 간의 힘의 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 남북 간의 상대적 힘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남북 간 그 자체의 그 책임이 귀속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한 부분 그 남이나 북이나 그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대국의 힘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남북 간의 경쟁에서 지금 한국이 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동북아 질서에서 미국이 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의 반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우세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정도로 미국의 그 힘의 그 반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에 특히 그 동북아에서는 미국이 결성한 연합 국가들이 있습니다. 연합 국가,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결성한 연합국들하고 중국과의 경쟁에 의해 가지고 아마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겁니다. 특히 미중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상당히 결정적인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결정적인 시기에 그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 뭐 결국에 미국이 우세 다시 한번 미국적 질서가 복원이 되느냐 아니면은 중국적 질서가 새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국이 어떤 세상에서 살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지역 질서에서 살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중국식 지역 질서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고 하는 겁니다. 뭐 중국식 세계 질서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조공 체제를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조공 체제를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세계 질서, 그러니까 지역 질서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국가 간의 질서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의 질서도 규정을 합니다. 만약에 지역 질서가 중국 질서가 된다고 하면은 한국 내부의 정치 질서, 내부 질서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국 특색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한 가지 만약에 중국식 질서가 동북아에서 중국식 질서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저는 남북 간의 힘의 관계는 역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전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운명 또는 대한민국의 내부 질서의 운명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핵 문제를 다루는데 이 핵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남북 간의 갈등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1차적으로 중요한 거고 지금의 핵 문제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는 냉전 말에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이건 구조적으로 북한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의 개입은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남북 간 사이에 한반도에 성립해 있는 군사 경쟁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남북 간 갈등의 반영인 거고 2차적으로는 북한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한 또는 묵인한 그러니까 대국 간 관계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은 특히 대북 정책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또는 때때로는 자아도취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발제문에 보면은 숙적관계, 라이벌리라는 개념을 썼는데 숙적관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국가가 있을 때 한 국가의 지도자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경쟁 상대로 생각할 때 숙적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거는 한쪽은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쪽은 상대를 친구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숙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중 관계를 보면은 90년대, 2000년대 미중 관계를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였느냐 하고 그 당시에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봤느냐를 보면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미국을 사실상 적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협력을 이용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중국을 친구로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반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북한이 우리를 생각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의 그 기본 대북 정책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낭만적이고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또는 자아도취적입니다. 북한이 한국처럼 변할 거라고도 생각을 했다가 북한을 망할 거라고도 생각했다가 이것도 굉장히 자아도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그 제대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일단 대국간 경쟁에서의 이 성격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정 박사님께서 약간은 도발적인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반도 문제라는 것이 그 자체로 있는 독립 변수가 아니고 주변 관계, 주변 강대국 관계, 그것이 냉전 체제냐 아니면 탈냉전계 미국 패권 체제냐 또는 미중 경쟁 체제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의 성격이 크게 변할 것이다. 심지어는 국내 정치도 성격이 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한 특히 또 남북 간의 그 숙적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 아마 우리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게 보였던 적도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남북 관계를 끌고 간다, 리드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순간도 있었겠지만 북한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일관되게 추구했다라는 말씀을 아마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며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 감각, 한반도에 있어서의 냉전한 북한의 성격, 남북관계의 성격, 그리고 주변국이라는 강대국 관계가 한국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우리는 지난달에 있었던 그 외교안보적인 과오를 좀 되풀이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큰 문제를 던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인 거죠.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와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황일도 교수님께서 북한 군사 또 군사 전략에 대한 전문가이신데 또 군비 경쟁, 지역 군비 경쟁도 많이 연구를 하십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의 구조적 특징 그리고 그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 8분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예, 황일도입니다. 오래간만에 저 선배님들 여러 박사님들 모시고 세미나 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가야 맞는데 내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런 출장 일정들이랑 수업 일정들이 잡혀 있어가지고 가서 뵙지 못하고 중국어 의사드리기 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말씀 주신 것처럼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군비 강화의 경쟁적 흐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고 그 특징에 기반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특징들을 설명하고 함의를 도출해내고 특히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 내지는 돌파 혹은 우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쉐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북아 주요국의 전략 강화 흐름이 첫 번째인데요.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 사이의 군비 강화의 경쟁적 흐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다 아시던 바와 같이 냉전기가 끝나고 탈냉전기로 접어드는 와중에 만들어졌던 다양한 수준의 군비 통제의 이 메커니즘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었던
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워낙 분명하게 보이고요. 그 출발점을 뭐 여러 가지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쉽게는 2002년에 ABM 협정이 붕괴된 것으로부터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NF가 깨지는 것이 그 또 대표적인 사례일 테고요.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원래는 미사일 대 미사일 경쟁이 너무 끝간대로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제어한다는 데에 대해서 각국의 이해관계에 일치점이 있었는데 이 이해관계의 암묵적인 합의가 깨져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덕분에 그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의 미사일 밀도가 빠른 속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동북아시아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미사일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흐름들이죠. 특히 제이도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Joint All Domain Operation이라는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전력구조 자체를 기존의 전력구조에서 미사일 중심의 전력구조, 특히 이 미사일 전력구조를 하나의 컨트롤 패드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통합해 나가는 이런 식의 경향들이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건 미군만의 자산뿐만 아니고 영내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 이 미사일 전력을 통합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그동안 미국이 유보적이었던 한국이나 일본의 미사일 전력 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포팅하는 역할들을 최근에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국의 경우도 뭐 조금 맥락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관측들은 비슷한 맥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오랫동안 최소 억제 기조를 핵전력에 있어서 유지해온 국가인데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들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중국이 최소 억제 기조를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근에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ICBM 전력의 증가랄지 FOPS 같은 새로운 전력들의 테스트는 어쨌든 미사일 전력의 강화에 대해서 중국 측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집중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흐름들은 원래는 응징 억제,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을 응징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억제의 기본 기조로 삼았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상대의 군사 자산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것, 먼저 타격하는 것, 초점을 맞추는 거부 억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식으로 각국의 군사 전력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상대의 이러한 흐름들이 오히려 우리 측의 흐름을 또 자극하고 우리의 흐름이 또 다른 주변국의 흐름을 자극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다자간 안보 딜레마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더불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냉전기 유럽에서 벌어졌던 일은 본질적으로 나토와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의 양대 진영의 경쟁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다자적인 관점에서의 안보 딜레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CBM, CSBM을 여기에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곤란한 난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특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요 CBM, CSBM의 합의들이 전제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전장 환경은 기본적으로 지상전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모두 지상 국경을 접하고 있고 지상 전력의 기습 공격을 어떻게 하면 그 가능성을 줄이느냐가 이런 군비 통제 체제의 기본적인 목적이었고 그것만으로 상당히 유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동북아의 경우에는 지상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해공군 중심으로 이러한 군비 강화의 경쟁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상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남북한 뿐이고 중국, 미국, 중국, 일본 어느 경우를 들여다봐도 사실은 오히려 해공군 혹은 PGM 전력 위주의 미사일 전력 위주의 경쟁적 흐름이 오히려 더 눈에 띄게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도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맥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봉훈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은 핵무기가 원래 갖고 있는 응징 억제적인 속성보다는 그에 더해서 한반도에서 이 핵무력을 실전 전력으로 쓰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미 측에 대한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는 방식으로 이 핵무기를 쓰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 응징 억제에서 거부 억제로의 교리의 진화, 발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발전 방향, 진화 방향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혹은 동북아 전체 국가들의 이해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우 안 좋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매우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고 영내에서 핵
핵사용 가능성을 대단히 키우는 방식인 거죠. 9월 8일에 나온 핵무력 정책법이 보여주고 있는 매우 극단적인 수준의 핵문턱 낮추기 혹은 자위성 증가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결국은 이러한 위험성들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따라서 이 북한의 핵 문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 단순히 남북관계의 문제나 북미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영내의 누클리어 스테빌리티 자체를 흔드는, 한반도 영내에서 핵이 사용될 수 있는, 동북아 영내에서 핵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이 불안정성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사실 남한이나 미국이나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특히 지금처럼 영내의 정치 지형 자체가 오히려 과거에 이른바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블록이 강화되고 남북 한미일과 북중러가 이른바 이렇게 진영 간에 갈라지는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협력이 군사협력의 층위에서까지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개연성들이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런 누클리어 인스테빌리티 이슈가 영내 전체의 누클리어 인스테빌리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영내의 모든 국가들의 이러한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에 연루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재래식 군비 통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그 미사일 중심으로 각국의 전력들이 재편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재래식 군비 통제, 특히 지상 전력의 군비 통제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조금 생각을 바꾸는 아주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바꾼다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어린 전망 혹은 희망 섞인 전망들을 조금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이런 식으로 미사일 중심의 전략으로 재편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더 이상 대규모 지상 전력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게 하나일 겁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재래식 전력의 막대한 지상군 전력에 들어가는 군비를 줄이거나 다른 식으로 전환하는 것, 혹은 인민군의 역할을 단순히 군사적인 역할이 아니라 경제적인 역할로 돌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최근에 북한의 경제정책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특징은 인민군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특수 단위들이 이 막대한 지상군 병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웨어버리도 하고 자체 사업을 했던 여러 가지 흐름들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줄여나가고, 오히려 그렇게 분산됐던 자원들을 중앙이 통제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미사일 전력 같은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WMD 전력을 만드는 데 자원을 집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남북 간의 지상 전력에 관한 군비 통제, 그게 구조적이든 혹은 운용적이든 군비 통제에 관해서는 북한 역시 일정 부분 니즈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인구 구조입니다. 남측도 마찬가지지만 북측도 사실은 젊은 층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죠. 90년대 경제위기 이후로 젊은 층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북한도 지금 이 인구 구조를 기반한 이 인구 구조에 기반해서는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비 통제가 당시 유럽 국가들의 인구 구조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를 한다면 이런 식의 접근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일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보면 유럽에서 있었던 재래식 군비 통제의 흐름들을 어떻게 한반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포인트일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주변국 모두가 미사일과 PGM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들을 감안을 할 때 남북 간의 재래식 군비 통제 역시 PGM 전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마 현실성이 적을 겁니다. 당장 남한이 미사일 전력을 줄여나간다고 한다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주변 국가들을 의식하는 반대의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상전력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남북 간의 재래식 군비 통제를 사고하는 것, 이것에 기반해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동하는 로드맵을 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것인데 89년대, 90년대 유럽의 군비 통제 논의 역시 미소 간의
핵 미사일 분출에 대한 큰 틀의 엄브렐라 협정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군비 통제 논의도 가능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들이 궤도에 오르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남북한의 제네식 군비 통제에 대한 어프로치가 진행이 되어야 아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레버리지이기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황일도 박사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조금 계속 지났는데 동북아의 군비 경쟁의 동향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군비 경쟁의 동향 그리고 향후 군비 통제 협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또 굉장히 새로운 제안을 하셨길래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드렸습니다. 특히 황일도 교수님께서 아마 강조하시려고 했던 부분은 유럽에서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경쟁, 군비 경쟁 동향 이 반드시 유럽에서의 있었던 가령 OSC와 같은 이렇게 상호 신뢰 구축 조치 같은 것이 동북아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동북아 전선이 더욱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다른 한편 유럽에서의 경험을 또 볼 때 교훈을 볼 때 또 북한의 동향을 볼 때 남북 간의 재래식 분야에서의 군비 통제 의 진정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민 박사님을 모시고 미중 전략 경쟁과 한반도의 협력적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홍민입니다. 앞서 이제 좀 큰 차원에서의 동북아 군비 경쟁을 살펴봤다면 저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그리고 핵무력 정책, 법령 제정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짧아서 제가 빠르게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선 김정은 연설의 핵심 대목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비핵화 이제 협상하지 않겠다. 그리고 비핵화는 불가하다. 핵무기 고도화는 되돌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메시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핵무기 지휘 통제 운영에 관한 법적 체계를 공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미의 전력 증강, 확장 억제력 강화를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자신들도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이 이제 세 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다소 이제 언론이나 전문가들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좀 보면은 되게 호전적으로 핵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래서 매우 공세적이다, 공격적이다. 이제 이런 대충 해석이 나오는데 저는 좀 다른 결의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뭐냐면 일단 이 시정연설에서 밝히고 있는 이 핵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국가 방위 수단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법적으로 이걸 어떻든 내외에 선포하는 거죠. 내외에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되돌이키지 않는, 그러니까 되돌아가지 않는 선을 긋겠다. 이게 두 가지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핵 전략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핵 전력이죠. 실제 물리적으로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냐의 부분이고 하나는 핵 독트린입니다. 소위 내가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일종의 언어적 당의 행위로 그것을 보여주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든 능력도 보여줘야 되고 그 의사전달, 내가 어떤 때 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전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신뢰성도 부여하는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연설 내용 그리고 법령의 내용은 억제에 찍혀 있다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연설의 대부분이 미국에 대한 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체 내용의 흐름에서 보면은 대미 억제력뿐만 아니라 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작년 10월부터 북한이 계속적으로 특정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계속 전쟁 억제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 미국에 대한 억제력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그 체계화되어 있는 자신의 핵 사용에 대한 교리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언제든지 그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어떻든 가능성을 미국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게 실제화 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든 그런 언어적 행위, 법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떻든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억제 효과의 하나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얘기하는 억제는 또 다른 하나의 차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 우려스러운 상황들에 대한 북한의 인식인데요. 주변의 군사적 증세가 장기성을 띠고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대국주의 간의 대립과 투쟁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조선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자기 핵무기가. 그리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이 세계 정세를 인식하는 일종의 프리즘이 보이는 거죠. 어떻든 그 신냉전적 진영 논리들을 북한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전쟁에 대한 연루 가능성, 그것을 어떻게 국익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원치 않는 전쟁이 연루된다, 또는 참전을 요구받는다, 또는 한반도로 그것이 확전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대만에서 미중 간의 어떤 격돌이 이루어질 때,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든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연루되고 자기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국익적 판단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들이라는 거죠. 그게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미 억제의 효과를 노리는 측면과 한편에서는 그런 전쟁에 연루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예방적 억제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는 불가하다. 그리고 핵무기 고도화는 되돌이킬 리가 없다. 하나 이 선언인데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이미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계속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문턱을 높여왔습니다. 처음에는 셈법을 바꿔라. 그래야지만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2021년 8차 당대에서는 아예 더 문턱을 높여서 아예 대북적 대시 정책에 대한 철회가 없으면은 협상 테이블조차는 안 앉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비핵화 협상 자체가 없다라고 이제 아예 그 문턱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고 아예 없는 세계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는 어떻든 단기적으로는 한미가 취하고 있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정책 자체를 굉장히 무력화하는 부분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과 한국이 북핵 접근에서 근본적 전환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 한국의 전력 증강이라든가 미국의 적대 정책이 행해지고 있는 이 시기를 오히려 명분 삼아서, 그리고 좋은 기회로 삼아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무기를 개발하겠다, 또 첨단 전략 전술 무기 체계를 실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욱 주목할 부분은 전술핵에 대한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화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이 얘기들이 왜 나왔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핵 법령을 보시면은 미국의 NPR, 소위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핵 법령의 서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핵태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과 정책과 그 사용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NPR의 기본적인 구성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체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제 모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핵법령이 미국 NPR의 일종의 대응형 모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사실상 지금 2022년에 바이든 정부의 핵태세 검토서가 나왔는데 요약 형식으로 한 페이지 정도만 지금 공개가 된 상태인데, 사실상 2018년에 나온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속 순서에 있다라고. 근데 당시 2018년에 NPR이 발표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유연성에 기반한 맞춤형 핵전략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요. 저강도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핵 무기를 대거 배치하겠다, 개발 배치하겠다라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굉장히 낮춰서 언제든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극단적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 사용의 문턱을 굉장히 낮췄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게 혹시 더 위험한 리스크를 높이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 NPR을 모방을 해서 전술핵 운용 공간을 확장하겠다라고, 소위 이제 언어적인 어떻든 억제의 의미지만 똑같은 모방형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외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협상 전략이나 외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의 대북한 접근의 근본적 전환을 아마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것이 핵 포기는 안 되지만 아주 제한적인 차원에서의 핵군 축이나 군비 통제 접근은 수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아마 미국의 대북한 접근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게 당장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어떻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법령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 태세의 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핵무기 사용 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는 건 결국 미국과 똑같이 정기적으로 NPR, 소위 핵태세, 북한판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냐면 미국에 대한 억제와 관련된 그 자신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라든가 미중 또 미러의 대결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느냐 이런 정세의 모든 핵태세의 전반을 다 이쪽에 반영을 해서 정기적으로 자기의 핵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핵 사명을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논리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실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언어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NPR의 모방을 통해서 자신들의 대미 억제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 이 북한의 이런 이런 핵태세 검토 보고서 북한판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내는 거는 과거에 그 푸틴이 2018년 그 3월에 의회에 가서 국정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국정연설이 굉장히 큰 그 파장을 일으켰죠. 이 국정연설에서 뭘 얘기하냐면 SLCM을 비롯해서 소위 저강도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갖다가 대거 극동 지역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이 굉장히 그 충격을 받고 그 해 12월에 NPR을 발표하면서 똑같이 자신들도 저강도 핵탄두를 대거 배치하겠다라는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미국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전략으로서 이 푸틴식의 이런 국정연설을 상당히 모방한 흔적이 이번에 이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좀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핵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핵 프로파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트린이 구성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운용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때 사용하고 어떤 때 이 전력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핵무력을 어떠한 방향, 큰 방향에서 사용하느냐에 대한 좀 규범적 내용들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북한이 지금 2013년 법령까지 핵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대부분 규범적인 거였습니다. 내가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핵무력을 지향한다는 정도를 밝혀왔는데 이번에는 운용에 관련된 걸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운용에 대한 구체화라는 것은 보다 실제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선제 타격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억제를 확보하겠다라는 굉장히 수사적 지금 소위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상당히 저는 방어적으로 오히려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요즘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핵무기 사용 조건 5가지를 언급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009년, 그다음에 2013년 주요 기점을 통해서 북한이 사실상 핵 교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추가하면서 발표해 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 이번에 발표한 법령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사용 조건에 있어서 일부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조차도 그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공세적으로 읽고 호전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상당히 방어적 차원에서 읽을 필요도 있고 또 하나 실제 미국이 NPR에서 핵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그 조건에 거의 대응되는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용 조건에서 자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게 선제 타격을 통해서 공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조건들을 대부분 명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내용들을 거기다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세성보다는 상당히 방어적인 의미도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럼 왜 이 시점에 이것을 발표했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볼 저는 물론 이제 다양한 이유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10월 16일 있을
중국의 당대회를 상당히 의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단순히 대미 메시지뿐만 아니라 대중국, 대러시아 메시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든 미러와 미중의 어떤 전쟁이 연루되는 원치 않는 국익에 반하는 어떤 원치 않는 연루는 싫지만 어떻든 고립된 그 북한에서 어떻든 공동정선의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정선의 가능성들을 계속 타진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당대회를 통해서 대미 전략을 좀 더 강도 높게 표현하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북한에게는 기대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자신의 핵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핵에 대한 억제에 대한 자신의 기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알림으로써 중국이 그런 미국에 대한 일종의 항전 여기에서 좀 더 같은 공동의 전선을 같이 펼치기를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요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일종의 약간 대안적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제 비핵화 원칙은 포기하지 않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좀 더 문턱을 비핵화로 삼기보다는 최종적 목적으로 삼고 그 과정 자체를 상당히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구의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상호 위협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 가능한 것부터 줄여나가는 상호 안전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 입구로 삼고 그 위협을 줄여가는 입구로 북한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소위 이제 이것을 뭐 특별하게 네이밍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협력적인 비핵화의 가능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과 원칙에 대한 일종의 괴리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은 비핵화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그걸 문턱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한국과 미국의 입장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비핵화 협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또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목표는 비핵화로 두되 입구와 가는 과정의 유연성은 충분히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건 발표문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홍민 박사님 감사합니다. 막상 발제문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혹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현재의 북한에서 새로이 며칠 전에 발표한 지난 9월 9일 날 발표한 핵무력 정책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것을 그야말로 북한이 이대로 모든 것을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라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북한식 핵 프로파간다로 보아야 된다는 하나의 입장, 그리고 또 북한 나름대로의 자기의 방어적 입장, 방어적 성격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난 30년간에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비핵화라는 목표는 우리가 계속 견지하되 우리의 그 달라진 현실을 반영한 좀 더 달성 가능한 새로운 비핵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홍민 실장님께서는 좀 더 협력적 접근 또는 협력적 비핵화 방안이라고 명명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다 한 3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엄격하게 시간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시는 세 분께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내에 뭐 코멘트든지 질문이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기 지금 여러 오디언스에 여러 청중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몇 가지를 같이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발제자에게 기회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김진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한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일연구원 김진아입니다.
너무나 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서 짤막짤막하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박형중 박사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구조주의적인 해석과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예를 들면 동북아에서 새로운 양국 구조가 펼쳐진다 또는 경쟁 관계가 펼쳐진다 하는 구조적인 환경이 디사이드 하는 게 아니라 컨스트레인 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미중 관계의 양식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대적인 약소국인 한국이나 북한이나 남한의 어떤 움직임이 상당한 컨스트레인을 받으나 역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결정할 수 있다. 더더욱이 지금 뭐 양국 구조도 신냉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환기, 지금 이게 다극 체제로 갈지 양극 체제가 다시 형성이 될지 다시 일극 체제가 결정될지 이건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동요되는 전환기 상황에서는 특히 동맹국들, 중소 동맹국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된달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양극 구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 좀 정책적인 실수, 전략적인 실수를 해도 감내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예컨대 위험의 소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의 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얼라인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그 위험의 소스가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 들러붙느냐, 이런 거 잘 선택해야 되고, 그거 잘못하면 끝난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조심해야 될 거는 구조주의에 의한 우리의 어떤 결정론적인 시각보다는 우리의 선택,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여기서의 전략적인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반론을 약간 제기해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황일도 교수님의 글과 관련해서는 뭐 전부 다 지금 현실에 전개되는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별로 다르게 말씀드릴 건 없고, 잠깐 제가 이제 약간 혼란스러운 거는, 여기 동북아에서는 유럽과 다르게 다자간 갈등, 멀티플 시큐리티 딜레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좀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뭐 한국과 일본이 싸우나요? 그리고 뭐 한국과 러시아가 싸우나요? 만약에 크게 보자면 진영 간에 이렇게 시큐리티 딜레마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멀티플하게 이렇게 막 다자간에 이렇게 형성된 그런 안보 딜레마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개념적인 혼란이 있다. 그 말씀도 그거 뭐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명 박사님 같은 경우에 공세적이지 않고 뭐 수세적인 뭐 그렇게 뭐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공세적이에요. 저희 우리 북한 핵에 관해서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것들이, 과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보복 억제, 그러니까 리텔리에이션의 기초로 한, 응징 억제의 기초로 한 확증 보복 정도의 억제 전략 위주냐, 아니면 굉장히 공세형의 제한적인 어떤 핵 공격을 불사하는 어떤 전략을, 핵태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은 올 초부터 상당히 공세적이고 호전적인 어떤 핵 닥트린 유사한 느낌의 발언들을 해왔는데, 오히려 이거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북한 연구자들이 가끔씩 저도 마찬가지고 오류를 가지는 게, 북한이 워낙에 실용 독재 국가이니까 뭐 법제화된다든가 규칙화된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낮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문서화나 법제화시키는 거, 규제화시키는 거에 비해서 북한이 오히려 규제한 거를 더 잘 지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새로운 해법령으로 자신들의 어떤 억제 체제를 억제로, 이거는 오히려 저는 굉장히 공세적인 에스컬레이션을 갖다가 합류하고 있는 그런 핵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무섭다. 이거 준비 확실히 해야 된다. 이 한국, 아까 애초에 우리 전범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지금 여기 선진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오히려 비핵화도 비핵화지만은 사실은 억제 체제를 갖추는 거에 한국이 좀 더 노력할 시기가 이제 왔다. 지금 오히려 북한이 저렇게 강력한 어떤 규제를 한다면 한국이야말로 이제 좀 더 이제 대놓고 좀 확정 억제든 아니면 우리 독자의 억제든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에서 제가 그걸
뭐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우리 발표하신 분들께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정은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세션 주제가 이제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 분의 발표에 대한 논평을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좀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좀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홍민 박사님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왜 이 시점에 이런 핵무력 법제화를 하였고 그거를 왜 대내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공표를 했는지에 대한 이런 그 전략적인 의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독자들이나 청취자들이 이제 궁금해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지난 이제 북한이 코로나 방역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끝에쯤에 이제 원인 파악이 됐다. 그게 이제 남한에서 뭐 이색적인 그런 것들이 시작을 해서 우리 공화국이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하면서 이거에 대한 반드시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북한이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일련의 그들이 이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의 한 선상에 이것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아까 이제 홍민 박사님이 이제 이번에 발표한 이 핵무력 정책 법이 이제 상당히 이제 방어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핵무력 법제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압박 위협의식을 느낄 만한 강력한 위협의식을 느낄 만한 무엇인가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런 것이 좀 설명이 돼야 이제 좀 북한이 이제 이러한 법제화를 공표함으로써의 어떤 방어적 또는 예방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이런 것이 좀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러려면 여기 김정은 위원장의 98 시정연설에서 뭐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고 해서 이제 이 비핵화가 더 이상 외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선포했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앞서 바로 그 앞 문장에서 만약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하고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였거든요. 저는 어쩌면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한 이 부분이 박형준 박사님이 앞서 얘기했던 미중 남북 간의 어떤 경쟁적인 안보 환경 또 홍민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상호 안전보장 패러다임의 이 전환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서 완전히 북핵 문제가 그러니까 협상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문을 좀 열어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황희도 교수님께서 북측의 이런 이제 행보가 중국, 러시아에도 이제 상당한 리스크를 야기할 것이라고 이제 끝부분에서 전망을 하셨는데, 그 핵무력 정책법 서문에 보면 이 북한의 핵무력이 조선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수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중국과 어떤 대만 간의 전쟁 발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데 이런 정황을 보면은 이런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나 아니면 추가 핵실험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마 중국과 러시아의 어느 정도는 이게 뭐 사전 양해나 아니면 조율 뭐 이러한 것들이 같이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형준 박사님께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한반도 주변의 이 라이벌 관계라는 건 이제 너무 오래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견고한 구조인데 이러한 그 전략적 경쟁 관계가 과연 해체될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생각, 그거를 좀 질문드리고 싶고, 사실 라이벌을 친구로 여겼을 때는 뭐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했다가 또 적으로 여겼을 때는 봉쇄 정책을 전개하고 이러한 두 정책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연 이 현실적으로 이 두 정책 외에 실전적 차원에서 다른 접근이 존재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은미 박사님께서 북한 사회를 연구하시지만은 아마 북한 연구자를 대표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는 저도 특별히 좀 같이 공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문제, 북한 핵 문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남북 간의 분단 구조 그리고 냉전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은 그런 분단 구조와 냉전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 자체를 완화시키거나 북한의 핵무장 필요성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시도할 만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런 유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왕준성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의 문제라든지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질문은 미중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지역 강대국에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지역의 강대국들이 중국이나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한동안은 굉장히 잘 협업을 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중 간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중 간의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서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안정을 한반도에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점에서도 보자면 현재 상황을 계속 현황을 유지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반도는 우리 중국의 이웃, 인접국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면 그리고 이 상황이 불안정해진다면 중국의 국익이라든지 공동의 이익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다른 어떤 주요 국가들보다도
한반도 내 그리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반도는 굉장히 먼 지역이죠. 본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한 가지 또 공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이 관계를 보느냐, 미중 관계와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한 건데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분석을 할 때, 한반도의 문제라든지 상황을 분석을 할 때 저희는 북한과 중국을 먼저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도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역시 한반도 그리고 북한의 북핵 문제 역시 중국 역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 만약에 미국에 대한 그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중국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관계가 안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반도 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협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특히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에 있어서 중국 역시 미국과 함께 협업을 해 나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중국 간의 그런 전략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양자 경제 협력에 위해서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국은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다소 부정적인 그리고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북한의 북핵 문제라든지 핵전쟁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억지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답은 그런 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억지력 측면에서 봤을 때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핵심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의 그런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Wang. 네, 왕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도 마치고 지금 현재 약 11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발제자 분께 마지막 몇 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주 콤팩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시간들이 제가 시간 관리를 좀 잘못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의 중에서 우리 청중 중에서 혹시 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간단히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내로 조금 뭐 간단한 의견이나 말씀해 주시고 예 말씀하실 때 소속 그리고 이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국방대학교 김영호 교수입니다. 다른 세션에 왔다가 여기 재밌는 걸 해서 잠깐 들어왔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다른 분들 제가 대충 다 이해할 것 같고 우리 저기 프로페서 왕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며칠 전에 발표한 저 김정은이가 핵을 이제 뭐 가지겠다. 절대로 포기 안 하겠다. 그럼 뭐 이제 여차하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중국 입장에서 북한 핵은 반대한다. 핵보유를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 주변 모든 나라들이 크리티컬 컨트리들이 노력해서 협력해서 잘 지내자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지금 발표한 것을 듣고 나서 어떤 식의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뭐 오케이 괜찮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 그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뭔가를 하실 건지, 했는지 중국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 추가로 혹시 프로페서 왕께 좀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한 NPT가 인정한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이고, 그리고 동북아의 기반을, 지리적 기반을 둔 유일한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이 두 개의 지위를 볼 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도록, 북한의 핵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아주 강한 법적 의무, 정치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질문을 저도 같이 곁들여 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나요? 없다면은 저희 발제자 분들 그리고 프로페서 왕께 다시 마이크를 돌려서 저희들이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9분밖에 남지 않아서 가능하면은 한 2, 3분, 2분 내로,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지금 현재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시에 끝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핵심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프로페서 박영준 박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좋은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숙적관계라는, 제가 숙적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숙적관계라고 하는 거가 반드시 냉전에 진입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숙적관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긴장과 갈등의 수준은 시기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데탕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숙적관계는 기본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숙적관계라고 하는 거가 그 해소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에 있어서는 한쪽이 다른 쪽에 항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쪽이 다른 쪽의 우세를 인정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본질인 거고, 표면적으로는 상호 타협과 화해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남북관계든지 미북관계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 남북 간의 구조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이를테면 김정은 위원장이 5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흥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쿨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쿨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쿨하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비핵화라고 하는 건데, 비핵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는 우리의 소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소원인 거고, 지금 비핵화라는 것도 제 느낌에 있어가지고는 우리의 소원의 통일과 마찬가지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단 구조와 냉전 구조가 해체되면은 북핵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분단 구조와 냉전 구조는 해체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략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왕준성 교수님께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한 가지 중요한 중국 측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 대해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식의, 제가 말씀드리는 식의 우려들이 많다는 것만 일단 인지해 주시고, 뭐 구체적인 거는 또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제 두 분 발제자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 말씀을 듣기 전에 우선 프로페서 왕준성 말씀부터 먼저 듣고, 특히 머리서부터 이렇게 접속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먼저 중국 같은 경우도 북한의 그런 얼마 전에 법제화,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뭔가를 보고 싶지만 북한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요 문제를 말씀드리면 바로 미국 측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정책이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이 안보를 체제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돼야지만 북미 관계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만 중국이 사실 미국을 대체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현재 미중 간의 관계를 또 예로 들어봐야겠는데요. 미중 관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의 인도 태평양 같은 전략 같은 경우는 동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를 미국이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학자들 그리고 많은 중국 학자들은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최근에 변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변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공통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한 2년 만에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이런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국이 활용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선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이런 중국과의 연합,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한 대화는 아마 다음 기회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황일도 교수님 지금 한 3분 남아 있으니까 1분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질문이 일단 멀타이프 시큐리티 딜레마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INF가 깨진 이유는 중국을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였죠.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러시아는 더 이상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INF일 거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분명히 시큐리티 딜레마 이슈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이 가라앉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상황이 그렇지는 않았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늘리니까 미국의 알래스카의 GBI MD를 늘리고 그 알래스카의 MD가 늘어나는 것만큼 중국은 ICBM을 늘려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모두 다 그 시큐리티 딜레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멀타이플하게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핵무력 정책법에 대해서 따로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언젠가 조만간 저 홍민 박사님이랑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따로 한번 세미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홍민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정 박사님이 얘기했던 질문 포괄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10월 16일 날 중국의 당대회도 있고 바로 직전에 이제 중러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저희 김용호 교수님도 그 얘기를 유사하게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해서 당대회에서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당대회 전에 그 연임 체계가 들어가기 전에 시진핑 연임 체계에 들어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어떻든 자신의 핵에 대한 입장, 일종의 어떤 강한 의지 이것을 선제적으로 북한이 보여주려는 의도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든 중로에게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 메시지를 상당히 의식한 부분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최근에 이제 한미가 확장 억제력 강화 움직임이 상당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북한에게 조바심을 상당히 키운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핵
핵실험 임박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올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게 사실상 이 법령 자체나 이런 연설 자체가 언어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이지만 상당히 핵실험에 뭐 비견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북한의 그런 어떤 핵에 대한 의지 또 그것에 대한 정책적 강화 움직임을 상당히 잘 보여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의식적으로 따로 보여지고 그 연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역대 본 연설 중에 가장 비체계적입니다. 그 논리적으로나 전체적인 구성이 북한이 보통 연설에서 하고 있는 내러티브 구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정형화된 형식이 있는데 그런 체계가 거의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비체계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급하게 작성했거나 뭔가 급하게 뭔가 뜯어고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체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안감이 기저에 굉장히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이나 경제 부분에서는 거의 뭐 식량 문제, 인미 소비품이 공급이 안 되는 문제까지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본다면은 북한이 지금 뭔가 공세성을 보여주기 위한 차보다는 내부적으로 핵을 다루는 지도자의 어떤 위상, 또 그런 걸 통해서 어떻든 뭐 일종의 공포나 어떤 통제력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어떤 부분에서 고려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시기여야 된다라고 제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바로 이런 정도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는 지난 아주 오랜 기간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가장 작은 지역인데 1000년, 1500년 이상 놀랄 정도의 끈질긴 저항성과 회복력을 가지고 국가체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문화로서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동북아 지역에서 강대국 간의 경쟁이 벌어질 때 그것이 중국의 중원중국이든 북중국이든 또는 중국과 일본이건 또는 미국과 소련이건 미국과 중국이건 강대국들이 경쟁을 할 때마다 한국이 그 가운데에 끼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이 오늘 한국의 한반도의 분단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주제가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 그리고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군비 경쟁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 새로운 화두와 새로운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세미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기획해 주신 다시 한번 통일연구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참석하고 계시는 고유한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여기 발표 토론자 그리고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계속해서 다음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